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12월 16일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한 달과 그 이후 한 달 대구 부동산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12월 16일 대책 아주 강력했다. 그래서 2020년의 키워드는 관망이 될 거다. 이런 예측을 하는 분이 많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소시민의 생각이니까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주택 안정화 방안 전후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대책 한 달 전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한 달 후의 데이터입니다.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쭉 보시면 가장 많은 거래는 달서구 지역이 거래가 대책 전에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수성구, 그 다음에 북구, 그 다음에 동구, 달성군, 서구, 그 다음에 남구, 중구 이런 순으로 한 달 전에 대책 한 달 전에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 대책 후에는 비슷한 추입니다만은 달성군이 여전히 가장 많이 거래되었고, 그 다음에 수성구, 그 다음에 달성군, 그 다음에 동구, 그 다음에 북구, 그 다음에 서구, 그 다음에 남구, 중구, 순위는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차이 나는 게 수성구와 대책 전에는 660세대 거래되었는데 대책 후에는 164세대. 전후 대비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41%라는 게 대책 전 대비 41% 거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적게 거래된 데가 어딘가 하면 여기 수성구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토막 났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4분의 1 만큼만 거래됐다. 그러니까 4건 거래되는 것이 대책 이후에 1건 거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순위를 굳이 매기자면 가장 거래량이 줄었는 게 수성구고, 그 다음에 북구, 그 다음에 어딥니까? 남구, 그 다음에 서구, 그 다음에 달서구, 그 다음에 동구, 중구, 달성군 이런 됩니다. 그러니까 달성구는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타구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니까 그 대책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거의 한 5위까지가 1위부터 5위까지가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3분의 1로 줄었다 이거죠. 특히 수성구는 심각합니다. 668세대 거래되다가 지금 164세대죠. 물론 이 데이터가 요즘에 그 실거래 신고가 2달입니까? 그렇다 보니까 조금 차이 날 수도, 앞으로 이제 그 실거래 신고를 조금 늦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국토부 실거래 신고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그래프 형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보면 지금 푸른색이 대책 전 한 달 거래량입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달서구, 수성구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달서구 1등, 수성구 2등, 그 다음에 북구 3등, 중구가 4위, 달성군가 5위, 서구 6위, 남구 7위, 중구가 가장 적게 거래됐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책 후에는, 지금 대책 후 한 달은 어디 됐습니까? 대책 후 한 달에는 마찬가지로 달서구가 1위였고 그 다음에 수성구가 2위였습니다. 근데 대책 전에는 북구가 3위였는데 달성군이 3위였다. 그 다음에 중구가 4위, 중구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가 5위, 그 다음에 서구가 6위, 남구가 7위, 중구가 8위 이렇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남구하고 중구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중구가 7위고 남구가 8위 이렇게 씁니다. 대책 이후에.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순위가 바뀌었는 거는 중구하고 동구입니다. 동구하고 달성군이 바뀌었죠.
자,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달수구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퍼센트로는 지금 수송구가 가장 많이 감소했지만 거래량만 따져보면 달수구는 850세대, 846세대에서 280세대 이렇게 줄었죠. 수송구는 668세대에서 164세대로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송구가 투기과열지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대책에 민감한 거죠. 민감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2020년도에 달라지는 어떤 세제 관련해 가지고 물론 뭐 제가 세무사도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복잡한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나중에 정리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세 같은 경우도 5억입니까? 5억 이상이 되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5억 이상이 되면 이게 또 이제 그 세금이 간주로 해가지고 세금이 나오죠. 일단 월세는 월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사업자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4주택자 세대수 대비 4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네 번째 주택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가 4.6% 된다는 거 이거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물론 뭐 4주택 내하고 상관있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부모님하고 따로 떨어져 사시다가 부모님이 집이 두 채였는데 내가 우리 가구가 있었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합쳤다 이거죠. 그럼 세 채입니다. 그래서 큰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큰 아파트를 구매했을 때 이게 네 번째 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통은 지금 뭐 1%에서 2% 구간별로 이렇게 취등록세를 내는데 무조건 4.6%입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4.6%니까 주의해야 되죠. 10억짜리 같으면 이제 식구가 많아져가지고 방이 4개, 5개 해가지고 한 뭐 7억짜리나 10억짜리 했으면 4,600만이 취등록세입니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자, 하여튼 거래량이 대폭적으로 줄었다 하는 겁니다. 자,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을 보면 그 데이터를 보면 신고기한이 60일이 가지고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거래가 확실히 줄었다는 것은 인근 부동산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고가 아파트 거래는 거의 축소됐다. 거래가 거의 실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원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 자, 대출을 막아가지고 자금 확보가 어렵게 됐다. 얼마입니까? 9억, 뭐 15억 구간을 이렇게 정했죠. 15억 이상은 대출 금지, 9억까지는 40%, 하여튼 그렇게 되죠. 저번에 제가 12월 16일 대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때 상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줄을 막자. 대출을 막으니까 자금 확보 안 된다. 이 영향도 큽니다만은 이 영향도 못지않게 큽니다. 자금 조달 증빙도 꺼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순수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좀 덜합니다만은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정려를 받았거나 기타 등등 있죠.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조금 부담스럽다. 자금 조달 증빙입니다. 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되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겁니다. 이게 3월 1일부터. 그렇죠. 2월 말까지 잔금 청구가 하여튼 2월 말까지는 기존 방법을 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예정서에 아주 간략하게 적으면 되죠. 3월 달부터 이게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해야 됩니다. 그 객관적인 자료에서 지인한테 빌린 돈, 그 다음에 현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이거 들여다본다 이거죠. 현금 어디서 났노? 이 현금이 과거에 5년치 혹은 5년에서 10년치의 금융 자료를 다 들여다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집 사지 마라. 그런 뜻이죠. 집을 사지 마시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뭡니까? 관망세가 뚜렷합니다. 관망세가 뚜렷한데, 관망세를 이어가죠. 물론 12월 16일 대책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그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 분들이 관망세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담으로 이야기하는데 부동산에는 전문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전문가가 있습니까? 부동산에? 전문가가 있으면 다 맞춰야 되죠. 전문가는 없고 저는 경험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험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인사이트가 좀 있는 거죠. 경험자가 있을 뿐이다. 물론 일부 뭐 전문가를 지칭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분도 다 맞추지 못하죠. 예측은 거의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만 하시면 참고.
그런데 어제 또 뭡니까? 대책이 향후 추가 대책 14일 대통령께서 기자와의 또 질의에서 부동산 확실히 잡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제 추가 대책을 예고했죠. 뭐 예고보다는 이런 대책이 나올 거다 하면서 주택거래 허가제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뭡니까? 국토부에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하고 지금 말이 많죠. 그래서 추가 대책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관건이죠.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관망을 하다가 다시 부동산이 꿈틀거리면 또 대책을 내놓겠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민 입장에서는 갈팡질팡하죠. 사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파트를 한 채, 여러 채,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좀 세금이 많이 나와서 좀 신경질이 나죠. 불안하다. 그 다음에 1주택인자도 뭡니까?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또 세금이 부담되니까, 세금 올라가니까 짜증난다. 뭡니까? 최근에 집을 한 번 산 사람은 뭡니까? 최근에 집을 산 사람은 집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가 또 초조하죠. 집을 못 산 무주택자는 왜 합니까? 이거 집값이 올라가지고 또 불안하죠. 다 불안합니다. 그럽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부동산만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하게 안정이라는 게 저는 생각할 때 물가 상승분 정도로 있죠. 한 이 정도로 이렇게만 가로축을 시간축으로 봤을 때 물가 상승분 정도의 상승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근데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부작용이 상당히 많죠. 부작용이 많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가격이 뭡니까? 오를 때는 이렇게 막 오르다가 식을 때도 비슷한 곡선으로 이렇게 식으면 좀 괜찮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안 식죠. 오를 때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다가 식을 때는 이렇게 식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제입니까? 아래입니까? 기자와의 질문에서 취임 전 가격으로 되돌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취임 전 가격으로 되돌리면 최근에 2년 반 동안 집을 산 사람입니까? 속된 말로 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그렇게 급격하게 올랐다 하더라도 서서히 연착륙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야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줄어들지. 갑작스럽게 뭡니까? 뭐 2년 전 가격으로 되돌린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짧은지 제가 뭐 아직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 식견이 짧은지 모르지만 오른 만큼 서서히 이렇게 내리는 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향후의 전망은 대체적으로 관망을 봅니다. 이 관망 시기는 최소 6개월 정도, 좀 길면 한 1년 정도를 이렇게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저도 원래 2020년 연말까지는 거의 관망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매수자도 거의 없고 매도자가 좀 일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급매로 던지기는 또 쉽지 않을 거고 이 시기에 꼭 이사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볼 때는 인근 지역 부동산을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시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시세라는 것은 지금 현재 최근에 거래된 가격이 있죠. 시세를 알고 계셔야지만 그보다 낮게 급매가 나오는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시세인지 저 급매인지 이걸 판단을 못하면 사실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가 이사 가려는 지역에 그 부동산에 주기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현재의 시세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꼭 이사 가실 분은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결론을 내보면 그럼 현재 우리 자세는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제가 볼 때는 현업에 직장 다니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현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현업에 충실하시고 물론 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고 세금을 많이 두들 맞아가지고 뭐 기분은 안 좋으시겠지만 현업에 충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업에. 근데 직장인 분도 힘들겠지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자영업 하시는 분이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지인들도 많고 자영업 하시는 분, 자영업 하시는 분이 힘을 내시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는 버텨야 되죠.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기한이 많이 남아있으면 버티는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틈틈이 시간 내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공부할 시간이 많이 생겼죠.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제가 좀 몇 달간은 앞으로 바짝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공부를 지금 좀 많이 해줘야 되죠.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선택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특정 지역, 특정 구의 아파트, 뭐 지금 분양 예정 뭐 이런 것보다는 경제학적인 경제석학들의 어떤 원리를 좀 아셔야지 나중에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데, 예를 들면 지금 5억 하는 아파트가 이게 만일에 4억이 됐다. 제가 볼 때는 10명 중에 이걸 선택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잘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부동산이나 좀 아시는 분들도 뭐라 하는가 하면, 이게 5억이 4억 됐다, 이때 사지 말고 이게 얼마 더 내려갈지 모르니까 만약에 3억이 됐다, 더 내려 3억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등하는 시점에 이때 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살려고 뭡니까? 최저점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못 사는 거죠. 또 더 떨어질 거다 생각하죠. 그럼 더 오릅니다. 그렇죠? 4억 2천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도 못 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제학의 어떤 그런 석학들의 그런 얘기를 좀 지식을 담고 있으면 자기 남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나 주관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자, 현업에 충실하시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공부를 꾸준히 하면 여러분도 부동산, 자본주의를 보는 눈이, 안목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공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